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일단 이제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국세청이 이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볼 테니까 억울하면은 납세자가 먼저 이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입증을 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유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억울하면 납세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지 이 억울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계좌이체를 하면은 이제 이것이 국세청에 이제 자동으로 통보가 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이체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가족 간에 수억 원을 계좌이체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은 당장에는 국세청이 이제 그 조회를 한다거나 이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해도 이 계좌이체 내역은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국세청도 함부로 이 국민들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여러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를 하려면은 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국세청에게 명분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세무조사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이상 계좌이체 내역을 국세청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가족 간 계좌이체가 문제가 될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세청이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제 세무조사를 해서 이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가장 큰 경우가 그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이 우리가 상속세는 고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이제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를 해준 재산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상속세를 과세를 하는데요. 상속세를 과거 10년간 증여재산까지 합산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상속세를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은 과세를 하려면은 10년간의 그 증여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인과 이제 상속인 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일단 이제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이 추정이라는 단어가 좀 무서운데요. 이제 그 추정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일단은 국세청이 이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볼 테니까 억울하면은 납세자가 먼저 이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입증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억울하면 납세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지 이 억울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간의 계좌이체 내역이 발견이 된다면은 그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몰래 계좌이체 받은 내역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9년 전에 증여받은 이제 사실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일단 당연히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9년 전에 받은 그 증여세는 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래는 원칙적으로 9년 전에 이제 계좌이체를 받았을 때 증여세를 신고를 했어야 되지만 뒤늦게 이렇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계좌이체 내역이 밝혀지게 되면은 이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산세가 상당히 많이 이제 과세가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본세의 20%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세금을 늦게 냈잖아요. 9년 전에 냈어야 될 세금을 이제서야 내는 거니까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또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것을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데 이 이제 연이자율이 무려 8%나 돼요. 그래서 이제 9년 전에 이제 늦게 난 세금 같은 경우 무려 72%의 가산세가 추가로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9년 전에 이 계좌이체된 사실이 국세청에 발견되다 보면은 가산세만 거의 이제 본세의 2배 가까이 해서 이렇게 추가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게 가족 간 계좌이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좌이체 사실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정말로 이 증여가 아닌데 가족 간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본인의 신용카드를 부모님에게 드리고 좀 내 신용카드를 좀 써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린 다음에 부모님이 쓴 신용카드 금액을 대신 이제 그 계좌이체로 정산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경우에도 국세청은 다 증여로 일단은 추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증여가 아님을 밝히려면은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 계좌이체를 할 때 이체 메모를 남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체 메모에 무슨 뭐 생활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이체 메모를 남기시고 가족 간에 이제 카톡이라든지 문자 내용 등으로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증거 자료를 미리 좀 잘 정리를 해 두셔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드리는 이제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모든 전 국민이 다 이제 할 수는 없어요. 국세청 또 이제 시간과 인력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상속세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상속 재산이 한 15억 이상은 되어야 조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의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부모님 재산이 15억 이상이면은 상속세 세무조사가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성실하게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 안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증여세 가산세가 거의 2배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성실하게 증여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상속세는 이제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의 이제 상속세 공제가 이제 97년부터 쭉 이어오던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상속세 공제가 이제 5억이죠.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97년도에도 동일했는데 그 당시 이제 97년도에는 이 강남 음마 아파트가 2억을 할 때였죠. 이 음마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물가는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급하게 이제 상승을 해왔는데 이 상속 공제는 거의 이제 20년 동안 계속 이제 5억으로 쭉 유지가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부자들만 내던 세금이 현재는 이제는 서민들도 이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상속세를 이제 신고 납부하신 인원이 이제 연간 2만 명 이상을 돌파를 하였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상속세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 부담이 심해지자 이제 정부에서 상속세 부담을 좀 낮춰주려고 이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유산취득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좀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의 지금 이제 상속세 구조에서는 상속인이 몇 명이든 간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세금을 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상속 재산이 30억이다. 근데 이제 상속인이 한 5명이에요. 이 상속인이 5명이든 1명이든 이 상속 재산이 30억이면은 그냥 30억 자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속세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 따라서 이제 상속세율이 올라가는데요. 이제 상속세율은 이제 1억까지는 10%인데 30억을 초과하면 무려 이제 5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상속세율이 높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상속세 과세 체제에서는 상속세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산취득세로 변경이 되게 되면은 그 각자 이제 상속인들이 본인이 받는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각자 따로 상속세를 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0억을 5명에서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럼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 상속인마다 5억씩 이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30억을 5명에서 이제 나눠 갖게 되면 6억씩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6억 중에서 5억을 공제하고 1억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다 보니까 또 이제 세율이 확 낮아지게 되죠. 상속받는 상속인마다 세율을 따로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상속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이 되게 되면은 상속세 부담이 이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아직은 이 유산취득세가 이제 도입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국회 다수당의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제로 이 유산취득세 도입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이 유산취득세 도입이 확정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시행 시기는 2028년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좀 약간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뭐 급하게 일시적으로 필요하니까 이체한 거랑, 그리고 이제 아예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너한테 좀 이렇게 뭔가 넘겨주는데 세금 없게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있을 건데, 두 번째 해당하신 분들은 본인이 아주 잘 아실 거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단순히 계좌이체하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계좌를 자녀한테 줬는데 그 자녀가 그 돈을 가지고 뭔가 부동산, 주식 같은 걸 취득을 해요. 이거는 증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누가 보더라도 증여가 명백하다, 어떤 자금 조성 원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준 게 맞다, 그러면 우리 세법은 과세한다고, 증여세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몰래 계좌이체 받은 내역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은 상속이 개시가 되면 그 직전에 좀 은밀하게 뭔가 돈 거래를 한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2년치 계좌는 다 봐요. 그리고 심하면은 과거 10년치까지 다 볼 수가 있다. 가장 어떤 게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상속 얘기할 때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사람의 어떤 생명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가정을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좀 이게 상속이 개시될 것 같으니까 주택이 하나 있어요. 요걸 내가 팔아서 그 돈 현금을 자녀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과거의 생각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파는 거죠. 그럼 일단 집을 팔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그래서 세금을 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내가 10억짜리를 팔았는데 세금 뭐 2억 정도 나오면 8억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그 8억을 내가 쓸 게 아니라 자녀한테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자녀한테 주고 싶은데 이거를 증여를 하려고 했더니 증여세가 뭐 한 1, 2억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몰래 주시는 거죠. 몰래 주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사후에 발각이 되면 다 증여세 과세 대상 들어가고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돌아가신 분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돈을 그냥 현금으로 빼고 그 현금을 몰래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뭐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가 명백하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님 계좌에 돈이 계속 인출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러면 그 돈을 뺀 거에 대해서 뭔가 사용 용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다 과세 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돈을 몰래 빼서 자녀한테 이렇게 은밀하게 줬다. 근데 나중에 발각이 돼서 내가 증여세 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물론 가산세도 내고, 근데 좀 발각이 되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돈은 받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몰래 돈을 빼서 다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러다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된 거죠. 그럼 이걸 알 길이 없잖아요. 이 돈이 무슨 돈인지. 그래 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을 피하고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한데, 제 입장에서 원칙상 말씀드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떤 자산 형성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몰래 주는 거다, 이거 증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계좌 이체했을 그 당시에는 안 걸려요. 걸릴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언제 걸리냐면은 그 자녀가 그 돈을 모아서 뭔가 살 때,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그런데 그것도 다 걸리는 건 아니고, 누가 봐도 지금 자녀가 소득 수준이 좀 낮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과대하게 좀 뭔가를 샀다, 그러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좌이체 하실 때에는 내가 이게 증여가 아니라 잠깐 다른 용도로 내가 계좌이체 한 거다, 그러면 꼭 반드시 이력을 남기세요. 이력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계좌이체 할 때 거기 메모 남기는 거 있죠. 특별히 안 남기면 내 이름 가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전세 보증금이 뭐 5천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해요. 그럼 5천만 원 전세 보증금이라고 쓰시고, 나중에 그 전세 보증금을 자녀가 나갈 때,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5억인데 그중에 5천은 엄마 돈이잖아요. 어머님한테 다시 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이 5천만 원 도와주시죠. 그러면 자녀 전세 보증금은 5억 중에서 10% 5천만 원은 엄마 돈이고 나머지 90%가 내 돈인데, 나중에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그 돈 5억을 다 받아요, 자녀가.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례로 든 거는 5억에서 5천이죠. 그 정도는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과세당국에서 잡아봤자 부모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그 증여세 뺄 수 있는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거든요.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 5억인데 한 4억 정도를 80%를 다 대줬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그럼 잡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전세 계약서 쓰고 이렇게 했을 때는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 자녀가 그걸 가지고 보태서 뭔가를 샀다, 그러면은 이제 들여다 볼 수 있는 거고, 다행히 그 자녀가 또 소득이 높아요. 그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돈을 줄 때 이 돈이 어떤 돈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부모하고 자식이에요.
맞죠? 내가 딱 봐도 약간 구린 돈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뭔가 자산 취득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잡아냅니다, 요즘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게 가족 간 계좌이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계좌이체가 용도가 뭐냐는 거죠. 단순 증여라면은 나중에 어떻게든 걸릴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잠깐 빌려주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란에다가 그냥 대여, 전세보증금 지원 이런 게 아니고 뭐 대여금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가 메모만 있으면 안 되니까 차용증 써야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거의 못 봤죠. 거의 못 봤는데 요즘에 집값이 너무 오르고 특히 이제 처음에 살 때 사람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걸 사야 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오히려 내가 좀 더 도와줄게. 아니고 자녀들도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한 금액이 한 2억이라고 해봐요. 2억이면은 일단 2억을 내가 전부 다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니까 한 2천만 원 증여세가 나와요. 근데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5천 원 증여를 받고 나머지 1억 5천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빌리는 거니까 차용증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하고 또 이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2억 1,700까지는 이자 안 나가도 된다던데 하지만 저는 이자를 무조건 지급하라고 하죠.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소명 연락이 왔을 때 내가 이자 지급하지 않았냐 들이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저희가 잘 갚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사후 관리를 한다고요. 그럼 이제 1억 5천을 언제까지 갚아야 되냐? 만약에 돈 빌려주신 분 입장이라면 언제까지 받는 게 좋겠어요? 당장 내일 받는 게 좋겠지만. 근데 보통 차용증 쓰면 부모 자식 안 쓰면 보통 5년, 10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상식에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5년을 안 넘으면 좋겠다. 100번 양보해도 10년이 맥스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가끔 이제 국세청 사례 적발된 거 보면 뭐 30년 무이자 이건 안 갚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차용증을 썼다 하더라도 실질이 증여에 가깝다 그러면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보십시오. 계좌이체하면 걸려 안 걸려요?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하면 그때 잡아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75년 만에 상속세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안 변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법에 근거를 해서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 같은 경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관련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바꿔야지 뭔가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법은 우리가 어디에서 바꾸죠? 국회에서 바꾸잖아요. 그런데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작년에 24년 7월 달에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냈을 때 별로 통과된 게 없었어요.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올해 또 2월 달에 정부에서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 무슨 말이냐면 받는 만큼만 내자. 돌아가신 분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세부담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때가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지금 논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추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부가 이제 6월 3일이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뭔가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는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 입장에서는 받는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로 가자. 그러면 30억짜리를 상속을 했을 때 배우자가 살아계시고 자녀가 2명 있다면 상속세가 대략 한 4억 4천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정부 방식 유산취득세 가면은 배우자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는 한 9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8천. 그럼 한 2억 6천 정도가 세금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정부 방식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25년도에 관련 법이 통과가 되면 28년 시행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조기 대선 하기 전에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논의했던 거는 뭐냐면 유산세 방식을 그냥 두자. 유산취득세는 쉽게 말해서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잖아요. 갤럭시로 갈아타는 거야. 큰맘 먹어야 돼. 맞죠? 근데 그게 유산취득세고 유산세 방식에서 국회에서 일괄 공제만 합시다. 이거는 그냥 아이폰 14에서 그냥 16으로 갈아타는 거야. 이해되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갤럭시로 가는 게 빠르겠어요? 아이폰은 그냥 갈아타는 게 빠르겠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방식은 아마 일괄 공제만 올리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좀 많이 줄어들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서울 집값이 뭐 10억이 넘는데 지금으로서는 상속세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 무슨 상속세가 서울에 집 한 채 있다고 내냐 이런 반발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에서든 그걸 좀 누그러뜨리자. 그래서 한 15억 아니면 20억 여기까지는 봐드릴게. 이게 그냥 일괄공제 올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폰에서 16, 17로 가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 상속인들을 위한 거라면 갤럭시로 갈아타야 돼요. 유산취득세를 갈아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내용이 나오면 다시 불러주시면 얘기하도록 하죠.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많이들 들으셨을 건데 사전에 미리미리 증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앞으로 살 날도 많이 남고 창창한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겠는데 자녀의 어떤 조기 자산 형성이라던가 그런 걸 위해서는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아있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잖아요. 그럼 꼭 6개월을 기억하셔야 돼요.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신고하실 때 그 상속받은 재산을 만약에 팔잖아요. 그럼 양도세가 안 나와요. 양도세를 안 나고 상속세만 내면 그냥 끝납니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오래 갖고 싶다면 6개월 안에 상속세 받은 재산을 감정평가하셔야 돼요. 그러면 취득가를 좀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든다. 그래서 사전 증여 그리고 6개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계좌이체를 하면은 이제 이것이 국세청에 이제 자동으로 통보가 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이체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가족 간에 수억 원을 계좌이체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은 당장에는 국세청이 이제 그 조회를 한다거나 이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해도 이 계좌이체 내역은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국세청 또 함부로 이 국민들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여러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를 하려면은 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국세청에게 명분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세무조사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이상 계좌이체 내역을 국세청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가족 간 계좌이체가 문제가 될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세청이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제 세무조사를 해서 이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가장 큰 경우가 그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이 우리가 상속세는 고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이제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를 해준 재산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상속세를 과세를 하는데요. 상속세를 과거 10년간 증여재산까지 합산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상속세를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은 과세를 하려면은 10년간의 그 증여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인과 이제 상속인 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일단 이제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이 추정이라는 단어가 좀 무서운데요. 이제 그 추정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일단은 국세청이 이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볼 테니까 억울하면은 납세자가 먼저 이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입증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억울하면 납세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지 이 억울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간의 계좌이체 내역이 발견이 된다면은 그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몰래 계좌이체 받은 내역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9년 전에 증여받은 이제 사실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일단 당연히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9년 전에 받은 그 증여세는 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래는 원칙적으로 9년 전에 이제 계좌이체를 받았을 때 증여세를 신고를 했어야 되지만 뒤늦게 이렇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계좌이체 내역이 밝혀지게 되면은 이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산세가 상당히 많이 이제 과세가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본세의 20%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세금을 늦게 냈잖아요. 9년 전에 냈어야 될 세금을 이제 이제서야 내는 거니까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또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것을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데 이 이제 연 이자율이 무려 8%나 돼요. 그래서 이제 9년 전에 이제 늦게 난 세금 같은 경우 무려 72%의 가산세가 추가로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9년 전에 이 계좌이체된 사실이 국세청에 발견되다 보면은 가산세만 거의 이제 본세의 2배 가까이 해서 이렇게 추가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게 가족 간 계좌이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좌이체 사실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정말로 이 증여가 아닌데 가족 간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본인의 신용카드를 부모님에게 드리고 좀 내 신용카드를 좀 써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린 다음에 부모님이 쓴 신용카드 금액을 대신 이제 그 계좌이체로 정산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경우에도 국세청은 다 증여로 일단은 추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증여가 아님을 밝히려면은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 계좌이체를 할 때 이체 메모를 남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체 메모에 무슨 뭐 생활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이체 메모를 남기시고 가족 간에 이제 카톡이라든지 문자 내용 등으로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증거 자료를 미리 좀 잘 정리를 해 두셔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드리는 이제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모든 전 국민이 다 이제 할 수는 없어요. 국세청 또 이제 시간과 인력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상속세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이 한 10억 이상은 되어야 조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의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부모님 재산이 15억 이상이면은 상속세 세무조사가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성실하게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 안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증여세, 가산세가 거의 2배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성실하게 증여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상속세는 이제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의 이제 상속세 공제가 이제 97년부터 쭉 이어오던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상속세 공제가 이제 5억이죠.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97년도에도 동일했는데 그 당시 이제 97년도에는 이 강남 음마 아파트가 2억을 할 때였죠. 그 음마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물가는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급하게 이제 상승을 해왔는데 이 상속공제는 거의 이제 20년 동안 계속 이제 5억으로 쭉 유지가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부자들만 내던 세금이 현재는 이제는 서민들도 이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상속세를 이제 신고 납부하신 인원이 이제 연간 2만 명 이상을 돌파를 하였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상속세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 부담이 심해지자 이제 정부에서 상속세 부담을 좀 낮춰주려고 이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유산취득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좀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의 지금 이제 상속세 구조에서는 상속인이 몇 명이든 간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세금을 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상속 재산이 30억이다. 근데 이제 상속인이 한 5명이에요. 이 상속인이 5명이든 1명이든 이 상속 재산이 30억이면은 그냥 30억 자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속세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 따라서 이제 상속세율이 올라가는데요. 이제 상속세율은 이제 1억까지는 10%인데 30억을 초과하면 무려 이제 5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상속세율이 높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상속세 과세 체제에서는 상속세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산취득세로 변경이 되게 되면은 그 각자 이제 상속인들이 본인이 받는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각자 따로 상속세를 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0억을 5명에서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럼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 상속인마다 5억씩 이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30억을 5명이서 이제 나눠 갖게 되면 6억씩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6억 중에서 5억을 공제하고 1억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다 보니까 또 이제 세율이 확 낮아지게 되죠. 상속받는 상속인마다 세율을 따로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상속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이 되게 되면은 상속세 부담이 이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아직은 이 유산취득세가 이제 도입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국회 다수당의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제로 이 유산취득세 도입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이 유산취득세 도입이 확정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시행 시기는 2028년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좀 약간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뭐 급하게 일시적으로 필요하니까 이체한 거랑, 그리고 이제 아예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너한테 좀 이렇게 뭔가 넘겨주는데 세금 없게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있을 건데, 두 번째 해당하신 분들은 본인이 아주 잘 아실 거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단순히 계좌이체하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계좌를 자녀한테 줬는데 그 자녀가 그 돈을 가지고 뭔가 부동산, 주식 같은 걸 취득을 해요. 이거는 증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누가 보더라도 증여가 명백하다, 어떤 자금 조성 원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준 게 맞다, 그러면 우리 세법은 과세한다고, 증여세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몰래 계좌이체 받은 내역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은 상속이 개시가 되면 그 직전에 좀 은밀하게 뭔가 돈 거래를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2년치 계좌는 다 봐요. 그리고 심하면은 과거 10년치까지 다 볼 수가 있다. 가장 어떤 게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상속이 얘기할 때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사람의 어떤 생명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가정을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좀 이게 상속이 개시될 것 같으니까 주택이 하나 있어요. 요걸 내가 팔아서 그 돈 현금을 자녀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과거의 생각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파는 거죠. 그럼 일단 집을 팔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그래서 세금을 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내가 10억짜리를 팔았는데 세금 뭐 2억 정도 나오면 8억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그 8억을 내가 쓸 게 아니라 자녀한테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자녀한테 주고 싶은데 이거를 증여를 하려고 했더니 증여세가 뭐 한 1, 2억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몰래 주시는 거죠. 몰래 주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사후에 발각이 되면 다 증여세 과세 대상 들어가고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돌아가신 분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돈을 그냥 현금으로 빼고 그 현금을 몰래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뭐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가 명백하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님 계좌에 돈이 계속 인출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러면 그 돈을 뺀 거에 대해서 뭔가 사용 용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다 과세 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돈을 몰래 빼서 자녀한테 이렇게 은밀하게 줬다. 근데 나중에 발각이 돼서 내가 증여세 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물론 가산세도 내고, 근데 좀 발각이 되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돈은 받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몰래 돈을 빼서 다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러다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된 거죠. 그럼 이걸 알 길이 없잖아요. 이 돈이 무슨 돈인지. 그래 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을 피하고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한데, 제 입장에서 원칙상 말씀드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떤 자산 형성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몰래 주는 거다, 이거 증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계좌 이체했을 그 당시에는 안 걸려요. 걸릴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언제 걸리냐면은 그 자녀가 그 돈을 모아서 뭔가 살 때,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그런데 그것도 다 걸리는 건 아니고, 누가 봐도 지금 자녀가 소득 수준이 좀 낮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과대하게 좀 뭔가를 샀다, 그러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좌이체 하실 때에는 내가 이게 증여가 아니라 잠깐 다른 용도로 내가 계좌이체 한 거다, 그러면 꼭 반드시 이력을 남기세요. 이력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계좌이체 할 때 거기 메모 남기는 거 있죠. 특별히 안 남기면 내 이름 가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전세 보증금이 뭐 5천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해요. 그럼 5천만 원 전세 보증금이라고 쓰시고, 나중에 그 전세 보증금을 자녀가 나갈 때,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5억인데 그중에 5천 원 엄마 돈이잖아요. 어머님한테 다시 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이 5천만 원 도와주시죠. 그러면 자녀 전세 보증금은 5억 중에서 10% 5천만 원은 엄마 돈이고 나머지 90%가 내 돈인데, 나중에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그 돈 5억을 다 받아요, 자녀가.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례로 든 거는 5억에서 5천이죠. 그 정도는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과세당국에서 잡아봤자 부모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그 증여세 뺄 수 있는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거든요.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 5억인데 한 4억 정도를 80%를 다 대줬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그럼 잡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전세 계약서 쓰고 이렇게 했을 때는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 자녀가 그걸 가지고 보태서 뭔가를 샀다, 그러면은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다행히 그 자녀가 또 소득이 높아요. 그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돈을 줄 때 이 돈이 어떤 돈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부모하고 자식이에요. 맞죠? 내가 딱 봐도 약간 구린 돈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뭔가 자산 취득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잡아냅니다, 요즘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게 가족 간 계좌이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계좌이체가 용도가 뭐냐는 거죠. 단순 증여라면은 나중에 어떻게든 걸릴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잠깐 빌려주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를 안에다가 그냥 대여, 전세보증금 지원 이런 게 아니고 뭐 대여금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가 메모만 있으면 안 되니까 차용증 써야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거의 못 봤죠. 거의 못 봤는데 요즘에 집값이 너무 오르고 특히 이제 처음에 살 때 사람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걸 사야 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오히려 내가 좀 더 도와줄게. 아니고 자녀들도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한 금액이 한 2억이라고 해봐요. 2억이면은 일단 2억을 내가 전부 다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니까 한 2천만 원 증여세가 나와요. 근데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5천 원 증여를 받고 나머지 1억 5천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빌리는 거니까 차용증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하고 또 이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2억 1,700까지는 이자 안 나가도 된다던데 하지만 저는 이자를 무조건 지급하라고 하죠.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소명 연락이 왔을 때 내가 이자 지급하지 않았냐 들이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저희가 잘 갚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사후 관리를 한다고요. 그럼 이제 1억 5천을 언제까지 갚아야 되냐? 만약에 돈 빌려주신 분 입장이라면 언제까지 받는 게 좋겠어요? 당장 내일 받는 게 좋겠지만. 근데 보통 차용증 쓰면 부모 자식 간 쓰면 보통 5년 10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상식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5년을 안 넘으면 좋겠다. 100번 양보해도 10년이 맥스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가끔 이제 국세청 사례 적발된 거 보면 30년 무이자 이건 안 갚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차용증을 썼다 하더라도 실질이 증여에 가깝다 그러면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보십시오. 계좌이체하면 걸려 안 걸려요?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돈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하면 그때 잡아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75년 만에 상속세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안 변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법에 근거를 해서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 같은 경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관련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바꿔야지 뭔가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법은 우리가 어디에서 바꾸죠? 국회에서 바꾸잖아요. 그런데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작년에 24년 7월 달에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냈을 때 별로 통과된 게 없었어요.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올해 또 2월 달에 정부에서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 무슨 말이냐면 받는 만큼만 내자. 돌아가신 분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세부담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때가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지금 논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추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부가 이제 6월 3일이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뭔가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는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 입장에서는 받는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로 가자. 그러면 30억짜리를 상속을 했을 때 배우자가 살아계시고 자녀가 2명 있다면 상속세가 대략 한 4억 4천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정부 방식 유산취득세 가면은 배우자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는 한 9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8천. 그럼 한 2억 6천 정도가 세금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정부 방식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25년도에 관련 법이 통과가 되면 28년 시행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조기 대선 하기 전에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논의했던 거는 뭐냐면 유산세 방식을 그냥 두자. 유산취득세는 쉽게 말해서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잖아요. 갤럭시로 갈아타는 거야. 큰맘 먹어야 돼. 맞죠? 근데 그게 유산취득세고 유산세 방식에서 국회에서 일괄 공제만 합시다. 이거는 그냥 아이폰 14에서 그냥 16으로 갈아타는 거야. 이해되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갤럭시로 가는 게 빠르겠어요? 아이폰은 그냥 갈아타는 게 빠르겠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방식은 아마 일괄 공제만 올리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좀 많이 줄어들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서울 집값이 뭐 10억이 넘는데 지금으로서는 상속세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 무슨 상속세가 서울에 집 한 채 있다고 내냐 이런 반발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에서든 그걸 좀 누그러뜨리자. 그래서 한 15억 아니면 20억 여기까지는 봐드릴게. 이게 그냥 일괄공제 올리는 거예요. 아이폰에서 16, 17로 가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 상속인들을 위한 거라면 갤럭시로 갈아타야 돼요. 유산취득세를 갈아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내용이 나오면 다시 불러주시면 얘기하도록 하죠.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많이들 들으셨을 건데 사전에 미리미리 증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앞으로 살 날도 많이 남고 창창한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겠는데 자녀의 어떤 조기 자산 형성이라던가 그런 걸 위해서는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아있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잖아요. 그럼 꼭 6개월을 기억하셔야 돼요.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신고하실 때 그 상속받은 재산을 만약에 팔잖아요. 그럼 양도세가 안 나와요. 양도세를 안 나고 상속세만 내면 그냥 끝납니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오래 갖고 싶다면 6개월 안에 상속세 받은 재산을 감정평가하셔야 돼요. 그러면 취득가를 좀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든다. 그래서 사전 증여 그리고 6개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계좌이체를 하면은 이제 이것이 국세청에 이제 자동으로 통보가 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이체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가족 간에 수억 원을 계좌이체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은 당장에는 국세청이 이제 그 조회를 한다거나 이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해도 이 계좌이체 내역은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국세청도 함부로 이 국민들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여러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를 하려면은 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국세청에게 명분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세무조사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이상 계좌이체 내역을 국세청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가족 간 계좌이체가 문제가 될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세청이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제 세무조사를 해서 이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가장 큰 경우가 그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우리가 상속세는 고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이제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를 해준 재산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상속세를 과세를 하는데요. 상속세를 과거 10년간 증여재산까지 합산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상속세를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은 과세를 하려면은 10년간의 그 증여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인과 이제 상속인 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일단 이제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이 추정이라는 단어가 좀 무서운데요. 이제 그 추정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일단은 국세청이 이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볼 테니까 억울하면은 납세자가 먼저 이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입증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억울하면 납세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지 이 억울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간의 계좌이체 내역이 발견이 된다면은 그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몰래 계좌이체 받은 내역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9년 전에 증여받은 이제 사실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일단 당연히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9년 전에 받은 그 증여세는 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래는 원칙적으로 9년 전에 이제 계좌이체를 받았을 때 증여세를 신고를 했어야 되지만 뒤늦게 이렇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계좌이체 내역이 밝혀지게 되면은 이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산세가 상당히 많이 이제 과세가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본세의 20%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세금을 늦게 냈잖아요. 9년 전에 냈어야 될 세금을 이제 이제서야 내는 거니까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또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것을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데 이 이제 연 이자율이 무려 8%나 돼요. 그래서 이제 9년 전에 이제 늦게 난 세금 같은 경우 무려 72%의 가산세가 추가로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9년 전에 이 계좌이체된 사실이 국세청에 발견되다 보면은 가산세만 거의 이제 본세의 2배 가까이 해서 이렇게 추가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게 가족 간 계좌이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좌이체 사실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정말로 이 증여가 아닌데 가족 간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본인의 신용카드를 부모님에게 드리고 좀 내 신용카드를 좀 써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린 다음에 부모님이 쓴 신용카드 금액을 대신 이제 그 계좌이체로 정산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경우에도 국세청은 다 증여로 일단은 추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증여가 아님을 밝히려면은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 계좌이체를 할 때 이체 메모를 남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체 메모에 무슨 뭐 생활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이체 메모를 남기시고 가족 간에 이제 카톡이라든지 문자 내용 등으로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증거 자료를 미리 좀 잘 정리를 해 두셔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드리는 이제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모든 전 국민이 다 이제 할 수는 없어요. 국세청 또 이제 시간과 인력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상속세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상속 재산이 한 10억 이상은 되어야 조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의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부모님 재산이 10억 이상이면은 상속세 세무조사가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성실하게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 안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증여세 가산세가 거의 2배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성실하게 증여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상속세는 이제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의 이제 상속세 공제가 이제 97년부터 쭉 이어오던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상속세 공제가 이제 5억이죠.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97년도에도 동일했는데 그 당시 이제 97년도에는 이 강남 음마 아파트가 2억을 할 때였죠. 그 음마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물가는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급하게 이제 상승을 해왔는데 이 상속 공제는 거의 이제 20년 동안 계속 이제 5억으로 쭉 유지가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부자들만 내던 세금이 현재는 이제는 서민들도 이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상속세를 이제 신고 납부하신 인원이 이제 연간 2만 명 이상을 돌파를 하였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상속세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 부담이 심해지자 이제 정부에서 상속세 부담을 좀 낮춰주려고 이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유산취득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좀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의 지금 이제 상속세 구조에서는 상속인이 몇 명이든 간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세금을 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상속 재산이 30억이다. 근데 이제 상속인이 한 5명이에요. 이 상속인이 5명이든 1명이든 이 상속 재산이 30억이면은 그냥 30억 자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속세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 따라서 이제 상속세율이 올라가는데요. 이제 상속세율은 이제 1억까지는 10%인데 30억을 초과하면 무려 이제 5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상속세율이 높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상속세 과세 체제에서는 상속세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산취득세로 변경이 되게 되면은 그 각자 이제 상속인들이 본인이 받는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각자 따로 상속세를 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0억을 5명에서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럼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 상속인마다 5억씩 이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30억을 5명이서 이제 나눠 갖게 되면 6억씩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6억 중에서 5억을 공제하고 1억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다 보니까 또 이제 세율이 확 낮아지게 되죠. 상속받는 상속인마다 세율을 따로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상속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이 되게 되면은 상속세 부담이 이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아직은 이 유산취득세가 이제 도입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국회 다수당의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제로 이 유산취득세 도입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이 유상취득세 도입이 확정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시행 시기는 2028년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좀 약간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뭐 급하게 일시적으로 필요하니까 이체한 거랑, 그리고 이제 아예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너한테 좀 이렇게 뭔가 넘겨주는데 세금 없게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있을 건데, 두 번째 해당하신 분들은 본인이 아주 잘 아실 거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단순히 계좌이체하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계좌를 자녀한테 줬는데 그 자녀가 그 돈을 가지고 뭔가 부동산, 주식 같은 걸 취득을 해요. 이거는 증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누가 보더라도 증여가 명백하다, 어떤 자금 조성 원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준 게 맞다, 그러면 우리 세법은 과세한다고, 증여세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몰래 계좌이체 받은 내역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은 상속이 개시가 되면 그 직전에 좀 은밀하게 뭔가 돈 거래를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2년치 계좌는 다 봐요. 그리고 심하면은 과거 10년치까지 다 볼 수가 있다. 가장 어떤 게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상속 얘기할 때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사람의 어떤 생명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가정을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좀 이게 상속이 개시될 것 같으니까 주택이 하나 있어요. 요걸 내가 팔아서 그 돈 현금을 자녀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과거의 생각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파는 거죠. 그럼 일단 집을 팔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그래서 세금을 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내가 10억짜리를 팔았는데 세금 뭐 2억 정도 나오면 8억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그 8억을 내가 쓸 게 아니라 자녀한테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자녀한테 주고 싶은데 이거를 증여를 하려고 했더니 증여세가 뭐 한 1, 2억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몰래 주시는 거죠. 몰래 주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사후에 발각이 되면 다 증여세 과세 대상 들어가고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돌아가신 분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돈을 그냥 현금으로 빼고 그 현금을 몰래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뭐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가 명백하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님 계좌에 돈이 계속 인출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러면 그 돈을 뺀 거에 대해서 뭔가 사용 용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다 과세 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돈을 몰래 빼서 자녀한테 이렇게 은밀하게 줬다. 근데 나중에 발각이 돼서 내가 증여세 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물론 가산세도 내고, 근데 좀 발각이 되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돈은 받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몰래 돈을 빼서 다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러다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된 거죠. 그럼 이걸 알 길이 없잖아요. 이 돈이 무슨 돈인지. 그래 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을 피하고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한데, 제 입장에서 원칙상 말씀드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떤 자산 형성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몰래 주는 거다, 이거 증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계좌 이체했을 그 당시에는 안 걸려요. 걸릴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언제 걸리냐면은 그 자녀가 그 돈을 모아서 뭔가 살 때,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그런데 그것도 다 걸리는 건 아니고, 누가 봐도 지금 자녀가 소득 수준이 좀 낮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과대하게 좀 뭔가를 샀다, 그러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좌이체 하실 때에는 내가 이게 증여가 아니라 잠깐 다른 용도로 내가 계좌이체 한 거다, 그러면 꼭 반드시 이력을 남기세요. 이력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계좌이체 할 때 거기 메모 남기는 거 있죠. 특별히 안 남기면 내 이름 가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전세 보증금이 뭐 5천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해요. 그럼 5천만 원 전세 보증금이라고 쓰시고, 나중에 그 전세 보증금을 자녀가 나갈 때,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5억인데 그중에 5천은 엄마 돈이잖아요. 어머님한테 다시 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이 5천만 원 도와주시죠. 그러면 자녀 전세 보증금은 5억 중에서 10% 5천만 원은 엄마 돈이고 나머지 90%가 내 돈인데, 나중에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그 돈 5억을 다 받아요, 자녀가.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례로 든 거는 5억에서 5천이죠. 그 정도는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과세당국에서 잡아봤자 부모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그 증여세 뺄 수 있는 공제금액이 5천만 원이거든요.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5억인데 한 4억 정도를 80%를 다 대줬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그럼 잡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전세계약서 쓰고 이렇게 했을 때는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 자녀가 그걸 가지고 보태서 뭔가를 샀다,
그러면은 이제 들여다 볼 수 있는 거고, 다행히 그 자녀가 또 소득이 높아요. 그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돈을 줄 때 이 돈이 어떤 돈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부모하고 자식이에요. 맞죠? 내가 딱 봐도 약간 구린 돈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뭔가 자산 취득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잡아냅니다, 요즘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게 가족 간 계좌이체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계좌이체가 용도가 뭐냐는 거죠. 단순 증여라면은 나중에 어떻게든 걸릴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잠깐 빌려주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를 안에다가 그냥 대여, 전세보증금 지원 이런 게 아니고 뭐 대여금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가 메모만 있으면 안 되니까 차용증 써야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거의 못 봤죠. 거의 못 봤는데 요즘에 집값이 너무 오르고 특히 이제 처음에 살 때 사람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걸 사야 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오히려 내가 좀 더 도와줄게, 아니고 자녀들도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한 금액이 한 2억이라고 해봐요. 2억이면은 일단 2억을 내가 전부 다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니까 한 2천만 원 증여세가 나와요. 근데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5천 원 증여를 받고 나머지 1억 5천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빌리는 거니까 차용증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하고, 또 이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2억 1,700까지는 이자 안 나가도 된다던데, 하지만 저는 이자를 무조건 지급하라고 하죠.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소명 연락이 왔을 때 내가 이자 지급하지 않았냐 들이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저희가 잘 갚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사후 관리를 한다고요. 그럼 이제 1억 5천을 언제까지 갚아야 되냐? 만약에 돈 빌려주신 분 입장이라면 언제까지 받는 게 좋겠어요? 당장 내일 받는 게 좋겠지만. 근데 보통 차용증 쓰면, 부모 자식 안 쓰면 보통 5년, 10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상식에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5년을 안 넘으면 좋겠다. 100번 양보해도 10년이 맥스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가끔 이제 국세청 사례 적발된 거 보면 30년 무이자, 이건 안 갚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차용증을 썼다 하더라도 실질이 증여에 가깝다 그러면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보십시오. 계좌이체 하면 걸려 안 걸려요?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돈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하면 그때 잡아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75년 만에 상속세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안 변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법에 근거를 해서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 같은 경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관련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바꿔야지 뭔가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법은 우리가 어디에서 바꾸죠? 국회에서 바꾸잖아요. 그런데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작년에 24년 7월 달에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냈을 때 별로 통과된 게 없었어요.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올해 또 2월 달에 정부에서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 무슨 말이냐면 받는 만큼만 내자. 돌아가신 분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세부담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때가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지금 논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추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부가 이제 6월 3일이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뭔가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는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 입장에서는 받는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로 가자. 그러면 30억짜리를 상속을 했을 때 배우자가 살아계시고 자녀가 2명 있다면 상속세가 대략 한 4억 4천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정부 방식 유산취득세 가면은 배우자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는 한 9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8천, 그럼 한 2억 6천 정도가 세금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정부 방식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25년도에 관련 법이 통과가 되면 28년 시행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조기 대선 하기 전에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논의했던 거는 뭐냐면, 유산세 방식을 그냥 두자. 유산취득세는 쉽게 말해서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잖아요. 갤럭시로 갈아타는 거야. 큰맘 먹어야 돼. 맞죠? 근데 그게 유산취득세고, 유산세 방식에서 국회에서 일괄 공제만 합시다. 이거는 그냥 아이폰 14에서 그냥 16으로 갈아타는 거야. 이해되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갤럭시로 가는 게 빠르겠어요? 아이폰은 그냥 갈아타는 게 빠르겠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방식은 아마 일괄 공제만 올리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좀 많이 줄어들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서울 집값이 뭐 10억이 넘는데 지금으로서는 상속세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 무슨 상속세가 서울에 집 한 채 있다고 내냐, 이런 반발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에서든 그걸 좀 누그러뜨리자. 그래서 한 15억 아니면 20억 여기까지는 봐드릴게. 이게 그냥 일괄 공제 올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폰에서 16, 17로 가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 상속인들을 위한 거라면 갤럭시로 갈아타야 돼요.
유산 취득세를 갈아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내용이 나오면 다시 불러주시면 얘기하도록 하죠.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많이들 들으셨을 건데 사전에 미리미리 증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앞으로 살 날도 많이 남고 창창한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겠는데 자녀의 어떤 조기 자산 형성이라던가 그런 걸 위해서는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아있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잖아요. 그럼 꼭 6개월을 기억하셔야 돼요.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신고하실 때 그 상속받은 재산을 만약에 팔잖아요. 그럼 양도세가 안 나와요. 양도세를 안 나고 상속세만 내면 그냥 끝납니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오래 갖고 싶다면 6개월 안에 상속세 받은 재산을 감정평가하셔야 돼요. 그러면 취득가를 좀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든다. 그래서 사전증여 그리고 6개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